지금 유엔에서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반기문이 굉장히 고문관이었었나 봐요. 고문관 중에 고문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 메모 없이는 수첩 없이는 연설을 못하고. 박근혜랑 똑같아. 수첩 없이는 뭘 못한다. 아까 의전에만 집착한다. 박명록도 그렇고. 응. 그리고 유엔 내에서도 대화가 잘 안 된대. 그래 약간 좀 모자란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핫바지. 고문관. 그러니까 고문관 느낌이었어요. 고문관. 고문관 미쳐버린다니까. 무슨 군대 같은 데서 고문관 들어오잖아요. 응. 그러면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거 미치는 거야. 그 한국이라는 하는 나라에서 유엔이라는 것도 다국적인 어떤 집합체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떤 한 나라로 인정되는 느낌. 그런 느낌 속에 미국의 눈치를 보니까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있으면서 인정을 해줬지만 주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었을 법한 그 내부적인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내부적인 평가가 안 좋으니까 뉴욕타임스라든지 세계 유수 언론들이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유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이 한참 잘 나가고 그럴 때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 쫙 해서 사회적인 이목이나 이슈가 뭐랄까 이미지가 좋으면 되게 자랑스러운 건데 그도저도 못하고 자꾸 빌빌대고 그러는 어떤 여러 가지 모양새들을 봤을 때 유엔 다니는 게 참 많이 부끄러웠던 바로 잃어버린 10년 유엔 입장에서는 반기문이 그렇다는 거지. 야,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기의 역사에 남을 만한 그 남자와 여자 지도자들이 한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완전히 개망신을 시킬 수가 있나? 이건 우연이 아니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재용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 인생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에서 유엔 사무총장 하다가 들어와서 그런 경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이 있어? 정도로 끝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공짜 인생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없이 지금 대권 후보까지 쟁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인생 뜨끔한 맛을 이제 74세에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이후에도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서 또는 국제 인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게 그게 훌륭한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반기문 이 양반이 유엔 사무처 내에서도 구조조정을 했다는 1호예요. 이 유엔 업무라는 게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래야 되는 업무인데 이걸 비정규직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파업 들어가고 난리를 친 게 반기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대우 못 받고 국제사회 리더들한테도 대우 못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우 못 받고 온갖 친인척들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본인도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떠열받는 게 사드. 사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좀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반기문이 들어와서 사드에 대해서 사드 찬성한다 그랬잖아요. 사드는 마땅하다. 네. 도입이 마땅하다 해놓고 거기까지는 제가 화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은 네. 아직까지 상력은 나오고 싶지가 않은데 네, 하세요. 네, 내가 안 하니까. 10년 동안이라도 미국의 눈치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사무총장 내려놨죠. 그럼 사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그걸 찬성하는 99명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 역할이 있는 사람이면 아파하는 한 명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 그런 개념이 없잖아. 지금도 미국 눈치 봐버리잖아요. 그 국제사회에서 왔으면 누구보다도 국제사회를 잘 알 겁니다. 또라이 아니고는. 그러면 왔으면은 지금 사드가 도입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어떻게 균형이 깨지고 또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럼 그 경제 보복에 따른 국내의 경제의 손해액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주 참외의 경제의 붕괴 어떻게 참외 판로를 중국으로 팔려고 했었는데 못 파는 거에 대한 참외 농사에 대한 붕괴에 대한 대안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달에 얘기해도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말 개념 없는 새끼가 선빵 날리는 거야. 자기가 다른 것도 얘기할 게 많잖아. 굳이 사드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젤로 민감하고 그렇죠. 자기한테는 어떤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얘긴데. 네, 그냥 마땅하다고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또 집단 이기주의야? 만약 이게 전라도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좀 끔찍해요. 만약에 전라도에 있었더라면요. 이거 여론몰이 됐다고요.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반기문이 갔던 그 음성 껐동네가 반기문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교황한테 그랬대. 자기가 교황 만나서 그때 가셨던 음성이 우리 고향이라 그러니까 교황이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데 그 사드를 음성에 배치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면 돼요. 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배치한다고 한다니까요. 배치한다고 해요. 음성에다 한다고? 네, 한다고 해요. 아니 미국에 일본에 개가 되어 있는데 뭘 못합니까? 고향 못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엔에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핫바지였다는 게 이런 거야. 그럼.
한국에 사드 배치해봐야 한국 보호 못한다는 거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냥 신문만 봐도 되잖아. 롯데 같은 경우가 그 엄청난 미국과 일본과 현 정부의 압력에도 딱 못 줘 버티고 있다면 뭐가 있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야지. 그러고 보면 개념도 없네. 예, 개념이 없는 겁니다. 반기문은요 지금. 롯데호텔만 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기문을 공직으로 끌어준 사람이 노신영 전 국무총리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노신영이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평생의 은인이랍니다. 노신영이 롯데 무슨 사업 관련한 그쪽에 이사장 같은 걸 꽤 많이 해가지고 맨날 롯데에서만 만났대요. 그 인연 때문에 반기문은 지금도 다른 호텔에서 막 오라고 하는 거 롯데에서만 사람들을 만난대. 근데 어쨌든요, 이 사람은요, 이제 국제법에서 솔직히 반기문이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해먹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털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지금 이 사람이 국내에 와가지고 출마를 한 해 만에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반주연, 이게 이제 그 조카, 사기꾼이라는 그 조카잖아요. 그 사람이 소속된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관리회사에다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다가 유엔 건물 관리를 여기에다 다 일감을 준겨. 커넥션이 또 있네. 그렇지. 아니 그리고 그 반주연이를 경남기업 그 매각하는 일 추진하기 직전에 이 콜리어스에다가 취업을 시킨 거잖아. 좀 이상해. 어쨌든 간에 어. 그 사람 이상하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요. 그 다른 방송에 그랬잖아요. 황교안이 5개 국 대사를 긁어 모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위험 상황이라고 지금 일단 분위기 좀 띄웠죠. 한반도는 준전시 상황이라고 지금 분위기 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드를 배치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지지해줄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예, 이런 맞습니다. 아젠다를 얼마나 쓰레기인지 바로 표시가 나잖아요. 유엔 사무총장 하고 들어온 자가 바로 색깔론 들이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드는 지금 반기문한테는 색깔론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전시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냥 김무성이나 박근혜 이 문외들이 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손바닥 보듯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군사정책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고 ICBM을 발사하겠다고 선빵을 날리는지는 누구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보다도 반기문이 더 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은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협정을 하자고 미국하고 지금 힘겨루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한의 극우 세력들과 일본 애들 미국은 평화협정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핵을 먼저 없애면 해줄게. 북한은 핵 있으니까 이제 평화협정 해줘.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놓고 어떻게 다 개무시하고 준전시사항이라고 정부모를 해요? 그다음에 전쟁 분위기 띄워요? 이 사람은 정말 인간 쓰레기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냥 여기 사드 얘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다니까요. 뭐 실수할 워낙 뭐 금수저로 활동했으니까 그러려니 했겠죠. 근데 이 사드 문제는 지 전공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김정은하고 직접적인 뭐 메시지도 할 수 있고 대북 관계라든지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떤 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했었고 실제로 퇴임 전에 북한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여러 루트로 시도를 했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 자신의 그 외교력 내지는 이게 이제 대북 정치에 관련된 안에서의 역량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려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공식 석상에서 하게 되면요. 이건 북한에 갖다 얘기 꺼내봐야 바로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지금 북한이 얼마나 자기들 스스로 요즘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엔 결의안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고 그동안 반기문이라고 하는 인간이 미국에 손을 들어가지고 각종 제기됐던 결의안, 북한 결의안, 인권 결의안 등에 대해서 얼마나 북한하고 각을 진 외교 정책을 해왔는지를 아는데 북한이 반기문을 좋은 개념으로 받아들여갖고 협상 파트너로 받아들일 이가 없잖아요. 지가 한 짓거리가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지, 얘가 하는 주장은. 비교되는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이거든요.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다음 정부로 넘길 때 사드 배치를 처리한다는 거냐 모르니까 꼭 그게 사드 배치 처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걸로 이제 저쪽에서도 공격들을 막 하긴 하는데 문재인의 이야기의 워딩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지금 사드 배치 자체를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지 혼자 결정해놓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국회는 거기 어떤 의결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정으로 넘겨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이게 적당한지 아닌지를 알아보자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민주당 국회의원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해결책으로 국회의장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지금 있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없이 막 이루어진 거니까 니네 국무부나 의회에서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게끔 이 사드 배치에 대한 1차적인 정지 내지는 연기를 니들이 수용을 해줘라 라고 국회 대 국회를 협상을 하러 가면 거기서 해결 실마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걸 폐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 국회 비준과 동의를 거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니들이 시간을 주고 연기해 다오라는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중국과 미국이 같은 협상 테이블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여기에 대한 외교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당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다 또는 안 한다는 자체에 좌우로 매몰돼 가지고 야 안 한다고 하면 니들 정부가 아니냐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니네들이 말하는 아젠다하고 벗어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이거를 완전히 흑백 논리에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차원에서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큼 행정적 의회적 절차를 벌자고 하는 게 현재 지금 민주당의 자리 잡고 있는 포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놈 말 거역 못했듯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미 군정시대에 솔직히 말하면 미군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우니 잔머리를 쓰는 겁니다. 니네도 미 의회에서 인준해주면 우리도 인준할게. 국가 간의 관계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미국 군사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요. 미 국회의회에서 인준받기 매우 어려워요. 사드 배치가. 첫 번째 그 관문이 있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이건 뭐 공론화 시키자 당연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국익과 직접적 관계가 있고 남북 관계와 직접적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의회에서 논의해서 국민한테 어떤 것이 올바를 것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대자대조법 맞춰봐서 어떤 게 이익인지 국민한테 물어보고 인준해서 결정하겠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선진적인 주장입니다. 이건 후진적인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사드 배치 못합니다. 왜? 중국 눈치 봐야죠. 경제 제재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북한하고 지금 바로 남북 경협해야 되는데 사드 배치하고 남북 경협 하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열렬히 지지할 겁니다. 사드가 왜 필요합니까? 미국이 괌에 있던 사드 중고를 우리나라에 일단 배치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족분을 우리나라 돈으로 사서 배치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2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총 합쳐서 한 8조에 10조. 그렇죠. 1기당 2조.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말 너무 쉽게 하고요. 온갖 기회주의자에다가 정말 인생 공짜로 살고 저는 반기문이 어떤 일정 시점에 아이고 이렇게 골치 아픈 걸 하느니 반기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개헌해가지고 3년짜리 대통령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 3년만 해먹을 테니까 나머지 개헌해고 니들이 알아서 해먹어 이거거든요. 그 엄청난 미국과 일본과 현 정부의 압력에도 딱 못 줘 버티고 있다면 뭐가 있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야지. 그러고 보면 개념도 없네. 예, 개념이 없는 겁니다. 반기문은요 지금. 롯데호텔만 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반기문을 공직으로 끌어준 사람이 노신영 전 국무총리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노신영이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평생의 은인이랍니다. 노신영이 롯데 무슨 사업 관련한 그쪽에 이사장 같은 걸 꽤 많이 해가지고 맨날 롯데에서만 만났대요. 그 인연 때문에 반기문은 지금도 다른 호텔에서 막 오라고 하는 거 롯데에서만 사람들을 만난대. 근데 어쨌든요, 이 사람은요, 이제 국제법에서 솔직히 반기문이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해먹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털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지금 이 사람이 국내에 와가지고 출마를 한 해 만에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반주연 이게 이제 그 조카 사기꾼이라는 그 조카잖아요. 그 사람이 소속된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관리회사에다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다가 유엔 건물 관리를 여기에다 다 일감을 준겨. 그래 붕괴. 어떻게 참외 판로를 중국으로 팔려고 했었는데 못 파는 거에 대한 참외 농사에 대한 붕괴에 대한 대안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달에 얘기해도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말 개념 없는 새끼가 선빵 날리는 거야. 자기가 다른 것도 얘기할 게 많잖아. 굳이 사드를 얘기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젤로 민감하고 그렇죠. 자기한테는 어떤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얘긴데. 예, 그냥 마땅하다고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또 집단 이기주의야? 만약 이게 전라도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좀 끔찍해요. 만약에 전라도에 있었더라면요. 이거 여론몰이 됐다고요.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반기문이 갔던 그 음성 꽃동네가 반기문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교황한테 그랬대. 자기가 교황 만나서 그때 가셨던 음성이 우리 고향이라 그러니까 교황이 굉장히 놀랬다고 하는데 그 사드를 음성에 배치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면 돼요. 답이. 답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배치한다고 한다니까요. 배치한다고 해요. 음성에다 한다고? 네, 한다고 해요. 아니 미국에 일본에 개가 되어 있는데 뭘 못합니까? 고향 못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엔에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핫바지였다는 게 이런 거야. 그럼. 한국에 사드 배치해봐야 한국 보호 못한다는 거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냥 신문만 봐도 되잖아. 롯데 같은 경우가 같고 국제사회 리더들한테도 대우 못 받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우 못 받고 온갖 친인척들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본인도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떠올받는 게 사드. 사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좀 깊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반기문이 들어와서 사드에 대해서 사드 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드는 마땅하다. 네. 도입이 마땅하다 해놓고 거기까지는 제가 화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은 네. 아직까지 쌍욕은 나오고 싶지가 않은데 네, 하세요. 네, 내가 안 하니까. 하세요. 10년 동안이라도 미국의 눈치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사무총장 내려놨죠. 그럼 사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그걸 찬성하는 99명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정도 역할이 있는 사람이면 아파하는 한 명에 대한 생각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지금 그런 개념이 없잖아. 지금도 미국 눈치 봐버리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왔으면 누구보다도 국제사회를 잘 알 겁니다. 또라이 아니고는. 그러면 왔으면은 지금 사드가 도입되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어떻게 균형이 깨지고 또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럼 그 경제 보복에 따른 국내의 경제의 손해액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주 참여의 경제. 그지? 야,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기의 역사에 남을 만한 그 남자와 여자 지도자들이 한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완전히 개망신을 시킬 수가 있나? 이건 우연이 아니죠. 시스템이 그렇게 돼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재용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 인생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에서 유엔 사무총장 하다가 들어와서 아 그런 경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이 있어? 정도로 끝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공짜 인생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없이 지금 대권 후보까지 쟁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인생 뜨끔한 맛을 이제 74세에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퇴임 이후에도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서 또는 국제 인권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게 그게 훌륭한 유엔 사무총장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반기문 이 양반이 유엔 사무처 내에서도 구조조정을 했다는 1호예요. 이 유엔 업무라는 게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관찰하고 이래야 되는 업무인데 이걸 비정규직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파업 들어가고 난리를 친 게 반기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대우 못 또 지금 유엔에서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반기문이 굉장히 고문관이었었나 봐요. 고문관 중에 고문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 메모 없이는 수첩 없이는 연설을 못 하고. 박근혜랑 똑같아. 수첩 없이는 뭘 못한다. 아까 그 의전에만 집착한다. 박명록도 그렇고. 응. 그리고 유엔 내에서도 대화가 잘 안 된대. 그래 약간 좀 모자란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핫바지. 고문관. 그러니까 고문관 느낌이었어요. 고문관. 고문관 미쳐버린다니까. 무슨 군대 같은 데서 고문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거 미치는 거야. 그 한국이라는 하는 나라에서 유엔이라는 것도 다국적인 어떤 집합체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떤 한 나라로 인정되는 느낌. 그런 느낌 속에 미국의 눈치를 보니까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있으면서 인정을 해줬지만 주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었을 법한 그 내부적인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내부적인 평가가 안 좋으니까 뉴욕타임스라든지 세계 유수 언론들이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유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예를 들면 반기문 총장이 한참 잘 나가고 그럴 때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 쫙 해서 사회적인 이목이나 이슈가 뭐랄까 이미지가 좋으면 되게 자랑스러운 건데 그도저도 못하고 자꾸 빌빌대고 그러는 어떤 여러 가지 모양새들을 봤을 때 유엔 다니는 게 참 많이 부끄러웠던 바로 잃어버린 10년 유엔 입장에서는 반기문이 그렇다는 거.